네, 여러분 어제 친구 측 로펌에서 실제로 고소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영상 올린 1200명 정도를 합의 목적으로 선처 메일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273명을 고소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타 또 하나 사실을 오늘 JTBC인가? 아무튼 뉴스를 보니까 그 고소하신 분이 직접 구두로 진술하신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사실,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로만 그동안 고소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진실 명예훼손, 진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댓글, 악플러 댓글 상대로 채널 운영자가 아닌 일반적인 악플이나 댓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것은 진실 명예훼손도 걸었다. 또한 두 번째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즉 정보통신망 특별법, 이 정통법 이외에 비방의 목적이 이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하거든요. 이런 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형법으로도 걸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욕도 걸었다. 그래서 모욕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허위사실 아닌 진실 적시로도 걸었고, 두 번째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되게 특이하죠? 이런 구조가 형법으로 걸었다. 그럼 형법과 정통법이 큰 차이가 있느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있죠. 친구 로펌이 형법을 걸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 명예훼손 걸었다. 그것이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걸 이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진실 유포를 이제 걸었다는 것은 331 이외의 것을 고소했다라고 강력히 추론됩니다. 그 이유는 331을 고소하면 복잡해져요. 굉장히. 이게 범죄 행위랑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불러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문 기자님 영상에 무조건 친구 불러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331 이외의 걸로 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 유포는. 그 이야기는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건 거거든요. 진실이다. 그런데 진실도 명예훼손이 된다. 이렇게 건 겁니다. 331을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31 이외의 것으로 건 것이다. 진실 유포는, 진실 적시는. 또한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였다. 그래서 형법을 얻었다 이야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공공의 이익 부분을 엄청 다투겠다는 걸로 추론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즉 공공의 이익 부분으로 가면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다 없다라고 다투게 되는데, 공공의 이익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형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이 이 논리가 조금 약간 어긋나는 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이 형법에 있는 310조 유법선 조각사유의 일반 규정이거든요. 그 310조의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 진실 적시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유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으로 형법에서는 310조를 다투는데, 비방의 목적도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통법, 인터넷 대비해서 특별한 걸 만들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론과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명예훼손법, 표현의 자유, 헌법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 이 모든 것은 다 영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력을 했겠지만 그 뿌리와 수많은 판례와 모든 제도와 학설이 영미법에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비방의 목적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에 한 획을 긋겠다, 역사를 만들겠다, 이런 걸 입법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을 하나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을 넣어서 공공의 이익과 마치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은 여기 쭉 이제 판례도 있죠. 2009년도 있고 쭉쭉 나오는데 2010년, 2012년 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만 일단 언급한 거고, 비방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주관적 의도를 따진다는 건데,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어떻게 만들었든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데, 또 공공의 이익은 근데 어디 있다고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310조 형법.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말은 이 형법이랑 이 특별법인 이 정통법이랑 비방의 목적 관련돼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같습니다. 정통법이랑 형법이랑 같습니다, 이 부분은. 로펌은 마치 뭔가 다르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곤 한데, 다 합의금 받은 목적으로 보이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금 장사를 보통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이거를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 복잡해지고 국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를 부른다 마른다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일단은 비방의 목적 부분이 무너질 것을 대비하여 JTBC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통법을 빼고 형법으로 걸었다. 형법에서도 제 말씀드린 거 310조에 뭐가 들어와 있다? 310조에 공공이익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본다라는 거, 대법원은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변호사의 말은 조금 어폐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해 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저는. 따라서 근데 하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것만, 복잡한 건 제가 복잡하게 설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공공의 이익이면 요각세 조각됩니다. 진실의 경우에는. 근데 진실 유포를 걸었다는 거는 진실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실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진실을 인정하겠는데 공공의 이익은 아니다, 이렇게 진실을 인정하겠는데 공공의 이익은 아니다, 이걸 다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다 그러면 유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무죄. 아시겠죠, 여러분? 공공의 이익이면. 공공의 이익 싸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없다, 이걸 주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이익 싸움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다루면 김은 기자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법정으로 부르는 문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판사도 거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판사도 거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복잡해지고 이걸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진실 유포로 간 겁니다. 합의금 유도,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고, 따라서 비방의 목적, 정통법, 형법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으로 결론됩니다. 아까 방금 보셨죠, 대법원. 공공의 이익. 그럼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 유포를 걸었어도.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므로 친구는 부를 필요 없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실 유포로, 진실 적시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부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먹힙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거를 이해가 된다, 증거 신청을 거부하면 2, 3심에서도 이거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3, 3일은 안 건 거죠. 이 부분은 3, 3일을 안 건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있다? 3, 3일을 진실이라고 자기네가 주장하고 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 3일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 3일은 아니다, 진실 유포는. 그래서 3, 3일과 관련된 다른 엉뚱한 진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3, 3일과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 다른 이야기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제 말이 안 되시면 약간 뒤돌려서 꼭 보세요. 3, 3일로는 건 게 아니다, 진실 유포는. 3, 3일이 진실이에요, 민 거 맞아요,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3, 3일 이외의 나머지 것을 진실 유포로 건 겁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는 친구들 못 부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핵심은 공공의 이익 범위 쟁점입니다. 왜냐, 310 진실 유포 관련돼서는 딱 하나, 310조 뭐들 다툰다? 310조 중에 진실 유포 관련된 건 뭐만 다룬다? 공공의 이익.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있냐,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따라서 일단 공공의 이익 부분은 잠시만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고, 모욕도 걸었죠. 모욕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절대로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욕은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예를 들었죠, 제가. 여성의 2차 사생활, 동거 사생활, 이런 줄리아 한예슬, 모욕과 줄리아 한예슬은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 이 경우에 이건 절대적으로 판사들이 무조건 이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욕은 위법성 조각세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헌법 중에서도 가장 인간 존엄과 인격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줄리아 한예슬 부분도 공적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보호됩니다, 사생활. 가장 은밀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인간의 존엄이 최대한 보존된 부분이에요. 이런 성생활, 모든 문명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했죠. 그래서 생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욕과 줄리아 한예슬 명예훼손, 이 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모욕도 하지 마십시오. 모욕 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선진국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이런 모욕은 판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적으로 뭐 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시고, 줄리안 히슬은 이 사건이 아니니까 모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31과 관련되지 않은 엉뚱한 사생활과 개인정보 유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실유포로 이렇게 걸립니다. 진실유포로 걸리면 이거는 공공이익도 없어요. 33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31이 아닌 경우에 뭔가 마약을 뭐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어디 뭐 다녔다 놀러 갔다 뭐 걔가 뭘 했다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사건과 상관없는 거를 얘기하시면 뭘로 걸린다? 진실적시, 명예훼손을 걸리고 공공의 이익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됩니다. 제 말을 꼭 반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공공의 이익이 핵심이라는 말씀드렸죠. 진실적시는. 그래서 허위사실에서도 공공의 이익이 핵심되고 허위사실 비방의 목적에서도 공공의 이익이 핵심되는데 진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공공의 이익을 제가 이 사건은 공적사안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 별도로 곧 게시하겠습니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공의 이익인가 핵심인가 따지는 겁니다. 다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331일 경우입니다. 331일 경우. 공공의 이익이 관련된 거는. 331이 아닌 경우에 사생활 유포하고 개인정보 유포하고 개인적 사생활 유포하고 했던 것은 331이 아닌 경우에 331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여러분. 331이 아닌 경우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처벌됩니다, 여러분. 331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반복해 주세요. 모욕은 하지 마세요. 얘기하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과연 그 가족이 어제 그 가족들이 유튜브 상으로 인터넷 상으로 사이버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또 국민한테 하면서 실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저도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성적도 잘 받고 학교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살아 있으면서 정작 자기네들 이야기만 하는 이렇게 이기적인 그 정도가 극치에 달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제가 법적 부분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윤리와 굉장히 연결돼 있다. 윤리적인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사이버 린치로서 생활할 수 없다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일단 하려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가 없을 때는 그리고 공적 사안이 아닐 때는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건 공적 사안이고 공개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한 행위들이 너무나 황당한 게 많기 때문에 또 경찰하고도 연결되고 또 경찰이 이상하게 행동하게끔 이 사람들이 유인하거나 영향을 미쳤거나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이상한 행동 자체로 공적 사안이고 그 가족들이 로펌을 선임하고 증거 인멸하고 체면 수사도 이상하게 하고 겉함을 안 받고 무수한 이런 그 증인들 자진 제보하신 이러한 증인들도 이상하고 경찰의 이상한 행동 자체로 공적 사안인데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이 가족이 영향을 미쳤다. 경찰의 그런 행동들과 그래서 이러한 공적 사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마치 줄리나 한예슬 사건처럼 개인 사생활 아니면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다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데 제 취지는 이 영상의 취지는 통합하자 이겁니다. 통합해서 그동안 알고 계셨던 것도 있겠지만 저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모두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 통합을 하면 기억이 새롭게 되고 우리 뉴런이 새롭게 스스로 자기 진화, 자기 연결을 스스로 합니다. 새롭게 의미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보와 사실과 기존의 증거를 통합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집에 와서도 올 때까지도 연락 안 했죠. 일어나자마자 찾아야 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냥 토끼굴로 나왔죠.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보통 술 먹고 잠들고 일어나고 우리 상식이죠. 커먼 센스죠. 친구가 없다면 전화나 카톡을 하거나 찾아보죠. 근데 찾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찾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도 찾은 흔적이 없어요. 바로 그냥 일어나서 쭉 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그래서 일어나서 뭐 찾아보고 뭐 아래도 찾아보고 위험하니까 바로 앞 밑이 낭떠러지고 자신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그 동석자 A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A의 말 자체로서 비탈이고 물이고 언덕이고 그렇다면 위험한 장소인 걸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으니 위험한 장소에서 친구가 없다. 또 만취까지 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죠. 그럼 둘러보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이러한 노력이 일도 없이 바로 올라와서 바로 토끼로 나옵니다. 또 집에 와서도 찾지 않은 것뿐더러 전화도 안 하죠. 자기 핸드폰에 이상하게 내 핸드폰이 바뀌었다. 그때 알아야 되죠. 바로 전화를 해보지도 않은 것 자체가 신기하고 전화를 해봤으면 이거 내 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더 의문을 가졌어야 되고 더 노력했어야 되고 이런 전화나 카톡을 빼더라도 어디 갔지? 자리에서 없으니까 현장에 없으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예, 카톡으로도 들어가 물어보고 카톡을 남기거나 답변 없으면 야 궁금하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답 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행위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막 근데 오히려 그 죽은 사람의 물건 갖고 있다?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럼 범죄 혐의가 나온 겁니다. 네가 이걸 왜 갖고 있어? 여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잘 모르겠어요. 정민이가 실수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나오니까 이때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스스로도 자기네 스스로 얘기한 거죠. 어떻게 됐나 물어봤다고 하니까 모른다 했대요. 그러면 근데 걱정돼요. 정민이 좀 빨리 찾아보세요. 이런 말 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른다라고 했대요. 네, 이제 부모의 행동도 이상하죠, A도. 그러면 당연히 얘가 왜 이래? 너 지금 정신 좀 차려봐. 야, 친구 어디 있어? 친구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지 않은 거에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행위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법률 이야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2019년 거의 최신이죠. 2019년이면 3년 정도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 수영장 사건이라고 어린이가 수영장 빠진 사건이에요. 이 정도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 2심까지는 수영장이 이겼어요. 또 이제 또 로펌 선임하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판사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이거 보면 뭐 정의와 이러는 걸 세우겠다라는 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로펌 애들 와가지고 엄청난 애들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 따라갑니다. 정말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실무를 했을 때 중견기업의 법무팀을 제가 팀장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때 보면 진짜 로펌 애들이 오는 거를 그대로 다 받아주고 거기에 다 말을 들어주고 말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이제 저희 로펌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회사 상법상. 따라서 지금 보시면 대법원에서 2019년도에 새로운 룰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수용하겠습니다. 뭐냐면 중간쯤 보면 미국의 핸드 판사라고 유명한 러니드 핸드 판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0년도인가 30년도에 만든 룰이 있어요. 핸드 룰. 이것을 완전하게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의 의무에 관한 데서 그 다음 패시지를 보시면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하는데 비용, 돈이 든 노력이 들잖아요. 그 비용 어떤 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그 피해,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걸 누가 그런 피해가 있고 그걸 막을 노력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확률을 이제 피를 더하는데 곱하는데 그 피를 잠시 변론을 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핸드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룰의 그 원문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모든 수색이 된 모든 오래된 서구 선진국 원문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PLB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의음은 어떻게 계산한다? 형량하는 겁니다.
공식화됐지만 형량의 핵심은 뭐다? 노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일단 이거 보시면 돼요. 노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비교하라, 형량하라. 그래서 이제 쭉 이거에 관한 설명인데 이것도 논문으로 봐야 되는데 위키로 봐도 되는 거는 위키가 요즘은 설명을 잘 해놓고 원문 인용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쪽 보시면은 이런 룰을 통제받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비교 형량하는 게 미국 배심들은 국민들은 상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상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거다 이거죠. 이걸 공식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노력은 작을 수 있는데 피해가 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경우 없으면은 노력하라 주의 의무. 그래서 그 합리적 기준이란 주의 의무와 함께 양대 산맥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핸드룰, 러니드 핸드. 대법원에서 채택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시면 내가 노력할 수 있죠. 물어보는 겁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이 핸드폰은 뭐야? 너 친구 찾아봤어? 너 어떻게 된 건데? 이 물어보는 정도의 노력 이게 힘듭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상대방의 생명, 상대방의 신체의 중상해, 상대방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의 노력.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사이버 린치 이야기하고 헛소리하고 좀 국민 상대로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 문제로 가겠습니다. 윤리적 문제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완전하게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떠들거나 이렇게 돈과 권력으로 국민 앞에 정의 앞에 국민 피눈물 앞에 유족의 피눈물 앞에 이미 목숨을 잃은 이런 청년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아치 짓 하는 거를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준을 알고 어떠한 삶으로 인류가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왔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 베이컨의 15세기 말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책임은 어떻게 본다? 법적인 부분 이전에 노력과 피해를 형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야 되죠. 또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더해서 자기네들도 탐구해보고 자기네끼리 2명이니까 성인이 상의해보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건 뭐다? 1, 2분 안에 전하는 거죠. 그 부모님께. 방법이 많았다 이겁니다.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노력의 다양성과 특히 노력이 힘듭니까? 그 송군 부모님께 전화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지 않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손 하나 까딱 하는 정도의 노력입니다. 이걸로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정민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화도 안 하고 그냥 한강까지 나가러 갔다. 한강까지 나간 것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도 울분을 참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더 나아가 보겠다 이제 합니다. 편의상. 그러면 나가서는 열심히 찾았느냐? 아니잖아요. CCTV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A 엄마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그 거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그 한강공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방에 계신 분이거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차를 한 곳과 그 편의점 쪽 있죠. 그 막 들어눕고 막 엄마 아빠 앞에서 이거 그 자체가 좀 황당하죠. 뭔가 암시하죠. A가 막 무릎 꿇고 뭐 쇼하는 거 자기 스스로 뭔가 알고 있는 거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인 책임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갖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찾았다는 노력을 하려고 자기네가 CCTV 찍힐 줄 알고 찾았다라는 거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를 국민한테 알리려고 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스스로 뭐 찔리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국민이 아는 겁니다. 그 A의 행동을 보고 그 A의 행동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들어눕고 하는 장면 그 장소까지 A의 어머니가 주차한 곳에서부터 A와 그 아버님은 빼고요. 그 펜스 넘어서 먼저 갔죠. 그 엄마가 그 장소까지 걸어가는 장소가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슬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1분 1초가 급한데 자기네 스스로도 1분 1초가 급하다는 걸 알면서 한강으로 왔다. 가족 전부가 출동했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걸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걸어가면서도 일단은 사람을 생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강에 나왔는데 119나 119에서도 일단은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그 만약을 대비하는 통화가 어렵나요? 노력이 어렵나요? 구할 수 있는 생명이 훨씬 더 크잖아요, 피해가. 그래서 노력과 피해, 노력과 생명, 이거 비교해야 돼. 항상 비교하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왔는데, 찾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못 찾거나 찾아도 위험이 계속 상존할 수 있으니까 전화하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12나 119에 전화 안 하고 그냥 혼자 걸어옵니다. 쭉. 그것도 뭐 빨리 걷거나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이것을 보면서 정민이 아버님이, 부모님이 얼마나 그 1분 1초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3일 동안, 며칠이죠? 이틀 3일 동안을 정민을 찾아가지고 한강을, 얘가 실종됐으니까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살은 것도 아니고 실종됐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엄청난 위험이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보이니까 이걸 찾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이걸 사후에 봤을 때 이렇게 슬슬 걸어다니면서 구조 요청도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렇게 20분 정도를 소비하는 거 보면서 총 그렇게 해서 한강에서 와서 몇 분을 소비했죠, 이 가족이? 정확한 걸 제가 또 계산을 해보겠는데 최소한 20분에서 25분, 30분 이 사이를 그냥 허비한 겁니다.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허비한 거를 그 부모 입장에서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1분 1초가 위험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가짜 증인이라고 아니면 확인된 거기보다는 의문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고 있는 목격자 스스로도 목격자가 친구를 깨운 경위가 위험한 곳에 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위험한 곳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친구도 위험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부모님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자도 인정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위험하지 않은 장소예요, 괜찮은 장소예라고 그 로펌, 그 다음에 경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위험하지 않은 장소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백하다는 얘기죠. 근데 위험한 상황인 걸 인식해서 나가고 했으면서 한강으로 행동은 어떻게 한다? 만약을 대비해서 전화도 하면서 갔어야죠. 못 찾을 걸 대비해서. 그리고 찾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찍히나 이것만 확인하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찾으러 간 게 아니고 라텍스 영상 제가 올려놨거든요. 엘리베이터 한강으로 출동하면서 가족들이 A가 라텍스 낍니다. 라텍스 낀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누가 공격이 들어와도 저는 방어할 게 있습니다. 라텍스 장갑인 게 최고 화질로 낀 게 증거가 있잖아요. 그 라텍스 낀 거를 걔네 어머니 아버님이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럼 A한테 너 라텍스를 왜 끼냐? 이렇게 물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후, 민 이후에 사후적 공범, 사전적 공범이 있고 사후적 공범, 크게 대별하십시오, 여러분.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를 유기할, 이럴 경우에 있어서 일단 사체에 손을 대면 범죄거든요, 여러분. 장래 목적이 아닌 그건 전부 범죄입니다. 사체 유기죄. 그래서 사체에 손을 대기 위해서 라텍스 낀 거다는 의문이 들고, 블랙아웃도 여기서 그냥 떨어지죠, 주장이. 왜냐? 라텍스 끼고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A와 그 부모의 라텍스 낀 거를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218 사진에서도 스케이트보드, 아직도 미스테리죠. 스케이트보드를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보십시오. 스케이트보드. 그럼 스케이트보드를 옆에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이트보드가 왼쪽에 있죠. 그러면 정민이가 일어나도 이걸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 하지만 정민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인식 부분 때문에 AI가 지금 발전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모라백 패러독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1살 정도의 지능밖에 안 된다. 이거를 최초의 인공지능 MIT에서 발전할 때 최초의 인공지능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일원화시킨 겁니다. 1살 지능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 어마어마한 것은 식별, 색깔 식별, 움직임 식별이지만 그 식별에 맞추어서 행동을 따라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아직 발전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의식도 인식이랑 연결돼 있고 이 의식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18 사진도 뭐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도 스케이트보드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 나는 아는 겁니다. 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래서 다 챙기고 까치발하고 있고 스케이트보드가 옆에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라테스를 끼고 있다. 한강 출동하면서. 그 부모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핸드룰, 핸드 판사의 룰도 핵심이 뭐다? 공식화 시켰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적용하는 전제는 위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알고 있고 노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1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피해는 1000억, 발생하는 피해는 1000조입니다. 사람의 목숨.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1. 뭐냐? 부모님께 전하는 거, 정민님 부모님께. 아니면 공적 기관에 전하는 겁니다. 찾으러 가긴 하겠는데 왜 찾으러 가는 행위가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아버님도 나와보세요. 아니면 공적기관에서도 나와보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찾을 걸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걸 구조해내고 생명을 구할 줄 어떻게 알아요? 만약을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못 찾을 걸 알거나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목적이 불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슬슬 걸어간 겁니다. 주차장에서 거리가 되게 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주차장에서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주차장에서 편의점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편의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저쪽 끝에 세비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슬슬 걸어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제 말씀은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비난받을 사람들이고 어떤 분이 대대생손 알리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한국 역사에 이걸 남길 생각입니다. 현대적 유튜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유튜브 시대 때 이런 사건이 지금 최초거든요. 이 정도까지 국민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공적 장소에서의 공적 CCTV가 공개된 사건이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도 치명적이다. 정말 잘못했다. 법적인 거 가기 전에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에 30분에 전화했죠. 네,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설명을 줄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가 자기 핸드폰으로 바꿨으면 자기 핸드폰을 찾으려 노력했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것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 부분도 연결 다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Connecting the dots라고 스티븐 잡스가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은 사라진다라고 뭐 김대식 뇌과학자가 떠드는데 다 잘못된 거고요.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뉴런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자기네가 우리가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가 원리를 파악했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전혀 우리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1000억 개 정도 넘는 뉴런이 있고 수백 조에 달하는 그 시냅시스 그 작동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이 시냅스가 충돌하면서 이 그 작동하는 연결되는 그걸 우리는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모르지만 잠재 의식 속에 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바로 사라진다. 단기 기억은 사라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수많은 그 마들이 생기고 그 모형이 생기고 이것을 그 공식화시키고 노력을 해서 컴퓨터화 시켜야 되는데 컴퓨테이션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proposition 명제 전쟁, proposition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과학자, 철학자, 의학자, 그다음에 뇌과학자, 그다음에 공학자,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인지과학자 특히 그다음에 실험 인지, 그다음에 이론 인지 이런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것을 저장시켰다가 어떻게 꺼내내는지를
많은 논문이 최신적으로 내고 있지만 의학의 최고학자들이 모여서 이론을 내고 공학자들, 컴퓨터 과학자들이 내고 철학자들이 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 프로포지션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명제와 레프리젠테이션 핵심인데 이걸 결합한 게 프로포지셔널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 뇌, 인간이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스스로 저장할 때는 정돈된 형태로 저장을 해요. 정돈되지 않은 뭐가 뭔지 식별이 안 된 상태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저장을 하고 나름대로는 이걸 꺼냈을 수 있게 저장을 하지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넣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식별되지 않은 거는 이게 뭔지 모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과일이 으깨졌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뭔지 모르는 형태를 갖고 그냥 으깨진 거에 충격을 받긴 하지만 그 충격을 받는 것과 달리 이걸 저장시켜야 되는데 식별이 안 되면 이게 무슨 과일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으깨진 건지 식별 안 하면 무슨 과일인지 모르면 저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명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능으로 발전시키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식별이 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갖고 이걸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썰 푸는 것 중에서도 논리적으로 좀 정돈되고 명제가 정돈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모순되고 말이 안 되면 뇌는 그것을 나중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그 잠재의식 속에 남겨놓지도 못합니다. 왜냐? 식별된 상태로 어느 정도 논리적인 상태로 정돈된 상태로만 명제가 만들어져야지만 뇌는 그것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거지 뭐가 뭔지도 식별도 안 되고 있는데 눈도 모르고 우리가 뇌에서도 확인이 안 됐는데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 썰 푸는 것도 스토리도 확인 안 된 거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썰 푸는 사람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제 취지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안 한 것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 얘기입니다. 전화가 바뀐 것도 그 자체가 범죄 혐의고요. 죽은 사람 걸 갖고 있다?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도라고 일단 추정해도 되는 겁니다. 너가 왜 죽은 사람 걸 갖고 있어? 설명해봐. 거기다가 너가 왜 전화 안 해봤어? 모든 게 의문은 든다는 얘기죠. 제 취지는.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그 가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공식 대법원이 채택한 2019년 주의 의무의 공식에 따르더라도 조금만 노력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다라는 이 윤리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